자, 따자오. 자, 엠브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유니온 혹은 뭐 기출문제지 혹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2016년 58회 사법시험의 민사소송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선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원칙적인 법안, 그 법학 답안 작성 그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배우셔서 이 틀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우선 지금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 제일 기본형이 되는 원칙인데 실제 답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양이 그러니까 저희에게 허용되는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이랑. 자, 우선은 처음 그 답안지를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서론 내지는 뭐 쟁점의 정리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 있고 그 서론 부분이 끝나고 그 서론 부분과 이제 대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결론 부분이 이제 있게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목차들은 결국에 그 논리 단계별로, 그러니까 물음별로 이제 목차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각각의 이제 논점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안 같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물어보게 됐을 때 이게 논점이다 하면은 이제 의의 및 근거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 의의라는 건 법학에 있어서 의의라는 거는 어떠한 요건이 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된다. 그게 그 제도의 의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은 이제 명문 규정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명문 규정이 없는 판례나 학설상, 해석상 인정되는 요건들과 그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인정 근거 역시도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 혹은 뭐 대상 청구권 이런 것처럼 이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이 논의가 되는 게 이제 법학 답안의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 분량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항소심의 판단, 이 부분은 목차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법학 답안지에서 그 논점별로 쓸 때, 그러니까 종래,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학설, 그리고 판례, 그리고 어떤 견해가 옳은지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을 적용해서 사안의 경우를 해결하는 포섭 부분. 이렇게 이제 법학 답안지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 학설과 판례, 그리고 검토, 이 부분이 결국에 이론을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외웠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이 사안에 적용을 시켜서 이 사안의 결론에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 사안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설이나 판례를 외울 때,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아, 그래,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가면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 답안지에서 쓸 때도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요. 결국에 공부할 때, 암기할 때, 애초에 답안지에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학설이나 판례를 외울 때는 적어도 한 개의 뭐뭐이기 때문에 결론, 어떠한 결론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그 각각의 키 논거 하나랑 결론 하나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외우시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말인데, 결국에는 변시 때는 학설도 사실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판례의 이 핵심 논거들을 기필코, 그러니까 대부분 한 개, 두 개 정도 있는데, 그 판례 논거들은 적어도 두 개 정도 외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실제 답안지 구성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판례의 태도는, 그러니까 뭐 A라는 논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른다라고 여기다 판례를 인용하시게 되면 이 검토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판례를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례가 들었던 다른 논거를 들면서 이러한 면에서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쓰면은 이 같은 내용을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이 서론과 결론, 그리고 안에는 이제 논점별로 가는데,
이렇게 학설이 대립하고 판례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대립이 없는 부분들, 그래서 이 법 조문에서 어느 법 조문에 있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해석해서 사안에 그냥 바로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 그런 논점들, 그러니까 그런 논점들인 경우에 이제 목차인데요. 실제로 이게 답안지에 어떻게 쓰여질지 제가 한번 작성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출 문제지에 있는 해설지입니다. 여기 역시도 지금 쟁점의 정리라든지 그래서 뭐 의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한 다음에 이제 공동소송의 유형, 심판 방법, 이거 동의 원칙의 수정 여부, 자백 간주 이렇게 목차를 다 잡아서 그 목차 밑에다가 이제 하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20점입니다. 즉 글씨를 빨리 쓰시는 분들은 좀 예외일 수 있지만 변호 시험 같은 경우에 1점당 한 줄이라고 계산하시면은 계산이 좀 많이 편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내신 시험을 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 메모를 처음에 사례 문제를 받아보시면은 이제 메모를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메모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 15분에 작성을 하셨다. 근데 그 우리 주어진 시간이 뭐 1시간 그 30분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90분 중에서 이렇게 15분을 빼고 나니까 이제 75분이죠. 75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변호사 시험 한 장 30줄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그 뭐 좀 느리신 분, 저 같은 분은 이제 20분씩 걸리고, 빠른 분들, 정말 빠른 분들 15분에도 쓰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20분에 한 면을 쓸 수 있다, 내가,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남은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하시고, 이 75분을 20분으로 나누면은 이제 한 3점, 아니, 한 뭐 4장 정도, 4면 정도 쓸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면 정도 쓸 수 있고, 한 면이 30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최소 줄수는 120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내신에서 교수님들이 출점했을 때 그 옆에 배점을 적으셨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뭐 100점 만점으로 내셨다, 혹은 이제 200점 만점으로 내셨다, 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결국 120줄이니까,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한다면은 1점당 한 줄,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이 내신 거에 총 합이 200점을 만점으로 내셨다라고 한다면은 1점당 0.5줄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분량 조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답안을 이제 작성하시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즉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사법시험이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변호사 시험 기준으로 쳤을 때 이게 20점이라면은 이게 20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분량이어야 되는데, 이건 학습용이기 때문에 윤리원이 이렇게 작성이 돼 있을 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좋은 말이네 하고 읽다 보면은 나중에 다 압니다. 법리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결국 답안지에다가 제 시간 내에 그걸 옮기지 못하게 되고, 내용을 어떻게든 우겨 넣더라도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이걸 가지고 이제 작성해 본 이제 부분인데요. 자, 이제 잠시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2016년 사법시험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으셨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게 영상을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이제 잠깐 이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보시면은 우선 간단하게 제일 먼저 설문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에 지금 이 기출 문제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점이면 이제 15줄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쓰게 된다면은 사실은 15줄이 당연히 넘어갑니다. 엄청 긴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서론이라고 했을 때 이 쟁점의 정리 내진 서론 부분을 그냥 적지 않고 땡땡만 쳐놓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썼을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 옆부분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법 몇 조에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변호사 시험 칠 때까지도 이 법조문 인용을 많이들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목차에서부터 내가 법조문을 보여줬을 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및 항소심의 판단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쓰게 됐던 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이게 1번 첫 줄부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미 17줄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 있는 원래 원칙적인 답안지처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소각화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두 번을 나눠서 쓰기에는 그렇게 들어갈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원래 법학 답안지 쓰듯이 의의, 인정근거, 법적 성질 이런 것들 다 쓸 사실 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옆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에는 학설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논거와 결론을 검토를 해줬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것만 해도 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차 추천해 드리는 게 이 논점에다가 1번 판례, 2번 학설 및 검토, 그리고 3번은 사안 이렇게 해서 목차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실 때 이 판례 이 부분은 논거가 불명확한 판례이기 때문에 뭐 그냥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상 뭐 청구 기각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바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작성을 우선 적었고요. 근데 2번 학설, 3번 검토 이렇게 따로 하고 혹은 뭐 학설마다의 그 논거를 적고 정말 그렇게 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는 그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실 때 그 학설을 채점에 넣지 않고 그냥 적으면 가점 정도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혹시 거기 배점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학설의 이름 정도는 내가 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제일 베스트로 쓴 거지만 그래서 어떤 키워드 한송설의 키워드인 신급의 이익 그리고 청구 기각설의 이익인 그 본안 판단 부존재 이런 키워드들 본인이 학습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신급의 이익 본안 판단을 받지 않아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내가 결국 답안지에 쓸 단어들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불변경 원칙도 결국에 415조 이것만 하고 그냥 이 부분만 줄을 쳐놓으시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서 공부를 하시되 머리에 넣는 거지 줄을 쳐놓으시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뭘 외워야 되고 뭘 써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렇게 줄을 치시고 그리고 항상 암기를 하시고 결국에 지금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나 많이 공부를 했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답안지에 보여주고 싶어도 결국에 답안지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분량은 이거밖에 없고 이걸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송설 청구기각설도 그 이름 상당하나 그러니까 기판력상 불리한 바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쓰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이 학설 및 검토 부분에서는 이 키워드조차 날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송설, 청구기각설도 이름 상당하나 기판력상 불리한 바 판례가 타당하다 해서 학설 및 검토는 딱 한두 줄 내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사안을 이제 그 포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약간 전에 서론 부분을 비워넣자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는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다가는 그 서론 부분부터 쓰면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쓰지 못하게 되는 누락되는 논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다 쓰고 나신 이후에 이제 서론을 작성하시게 되면 훨씬 유리하고요. 특히나 이 서론 부분, 결론 부분, 이 부분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변시라서 변했기 때문에 판례를 쓰고 학설도 쓸 필요 없다. 판례를 쓰고 그냥 사안에 적용만 해라. 이런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변시 뭐 채점하는 그런 기준들 같은 걸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하기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우리가 법학 답안지를 쓸 때는 이 서론에 배점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뭐 많이 3점까지는 안 들어있겠지만 1점 내지는 뭐 2점 이렇게 배점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쓰면 결국에 암만 답안지가 적어도 이 배점을 줄 수가 없는 게 채점자의 역할인 거죠. 하다 보니까 우선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서론과 결론을 꼭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만 써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결론에서 1점만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라도 결론이라도 써놓으면은 이건 1점을 줄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항소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이 뒷부분을 쓰신다고 해서 그거를 뭐 그것 때문에 2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용을 가지고서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1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어차피 1점 받는 애는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결론에 배점이 없을 수도 있고 배점이 뭐 2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그 결론과 서론에서는 그냥 1점만 받아도 그냥 되는 걸로 0점 받지만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실제적인 내용을 어차피 여기 배점이 확실히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셨던 거, 그 묻는 말에 대답했던 것처럼 서론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어만 나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길게 쓰지 마시고 그래서 머리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리 변경 금지 원칙 쉼표 그에 따른 항소심의 판단 그리고 검토한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 밑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정말 키워드들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만 하나 둘 세 개 그냥 쉼표 이렇게 단어만 그냥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검토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서론을 끝내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도 그 배점을 따기 위해서 그렇죠. 혹시나도 배점이 서론에 있을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15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학 답안이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그 큰 논점이 하나 있을 때 그걸 10점으로 배점을 합니다. 큰 논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랑 학설이 뭔가 존재를 하고 학설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을 때 그 큰 논점이라 하고요. 이제 작은 논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미 학설과 판례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그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그 법리에 따라 사안을 바로 적용하고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경우는 이제 작은 논점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작은 논점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5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즉 그래서 지금 이 배점만 봐도 15점이라고 하는 거는 큰 논점 하나, 그러니까 대립이 되는 논점 하나, 그리고 대립되지 않은 논점 하나,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여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게 이제 쓰는 것들인데요. 근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작은 글씨를 쓰시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고안하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칙적으로 15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결국에 이 분리 변경 금지 원칙 이거 검토하는 부분이 결국 5점이고 항소심의 판단 이 부분이 이제 10점짜리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5점 그래서 15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분리 변경 금지 원칙을 예를 들어 4점을 주고 서론에 1점 주고 항소심의 판단 부분을 예를 들어 뭐 한 9점 내진 8점을 주고 결론을 1점 내진 2점 이렇게 배점을 하나하나씩 배정을 해놨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해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할 때 아까 제가 썼던 이 방법도 나쁘진 않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점수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려면은 그러니까 15점이라면은 이 분리 변경 금지 원칙을 한 4줄 정도, 항소심의 판단 부분을 한 10줄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15줄을 이제 구성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니온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원칙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쟁점의 정리, 분리 변경 금지 원칙 5점 분량, 그리고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이제 10점 분량, 그리고 이제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길게 써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쟁점을 쓰시면 여러분들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수험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서론에서는 그냥 정말 핵심 키워드 한 2개 내지 3개만 쓰고 그냥 검토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가 이 같은 해 2016년 지금 58회 사법시험에서 이 설문 1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설문 1번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아까랑 다르게 논리가 그렇게 구조화돼서 논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배점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미 배점이 20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배점이 20점이라고 한다면 조합될 수 있는 게 큰 놈점 2개가 들어가거나 큰 놈점 하나 그리고 작은 놈점 2개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선 이 사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보시면 을과 병에 대한 청구에 대해 각각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목차를 거기에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청구 그리고 병에 대한 청구 이렇게 이제 목차를 크게 이렇게 나누시게 됩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거에서는 여기 을 부분, 병 부분 제가 빠뜨려서 이렇게 썼는데요. 역시나 죄송합니다. 역시나 이 서론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에 점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도 역시나 이렇게 심플하게 정말 최대한 시간 아껴서 쓸 수 있게 하고 서론 부분 아까 말씀드린데 여기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백간주, 쉼표, 통상공동소송, 쉼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검토한다 이렇게 쓰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을에 대한 청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에서는 공동소송의 유형을 검토해서 통상 공동소송인 걸 밝히고 그거에 대한 심판 방법을 밝히고 그리고 그 수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자백간주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구성해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백간주 성부를 먼저 논의하는 게 논리적으로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백간주의 성립 여부를 쓰는데 이 자백간주 여기 유니온에서 쓰는 이 부분 이게 원칙적인 법학 답안 작성 방법이니까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백간주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학설상 대립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점짜리 그 논점으로 지금 취급을 하는 건데요. 이 자백간주의 요건 그리고 근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자백간주의 의의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의라는 건 요건 플러스 효과 이게 의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백간주의 의의를 쓰고 자백간주의 법적 인정 근거를 쓰고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어떠한 그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나누어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법리의 일반론입니다. 일반 법리를 얘기를 하고 이 사안에서 그 법리가 적용이 되는지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 효과는 이런 효과고 그래서 이 사안은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게 된 게 원칙적인 거는 맞는데 이 자백간주는 5점인 바 5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뒤에 있는 논점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드리는 바가 이런 5점 정도 되는 논점들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일반론을 적지 않고 그냥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론이 만약에 뭐 변론 절차에서 상대방 진술과 일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주요 사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건 재판상 자백의 그 요건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간주에 이 법조문에 있는 요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건들을 일반론을 먼저 쓰고 이 사안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막바로 사안에서 을은 그러니까 뭐 변론 절차에서 이게 그러니까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다투지 않으냐 하였고 많이 긴장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을 차라리 처음서부터 그냥 포섭을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효과. 그러니까 이러한 요건이 있고 이 사안은 이렇고 이런 효과가 있고 이 사안은 이렇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안에서 이렇게 요건이 구체적으로 갖춰진 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상당히 많이 줄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 구체적으로 쓰시려다 보면 이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셔도 이미 충분히 한 5줄 가까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법학 답안 작성 방법대로 쓰시기에는 그렇습니다. 효율이 안 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 공동소송의 유형 이 부분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5점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소송의 유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의 가장 키워드는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느냐 아니면 각자 귀속되느냐 이게 결국에 그걸 나눌 수 있는 법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처음에서부터 실제법상 관리처분권 이런 단어가 바로 보자마자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문장 뒤에 들어가거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실 때 이 목차부터 먼저 다 보십니다. 100이면 100분이 다 그렇게 보시고 이 목차를 봤을 때 목차 옆에 바로 이렇게 법조문, 근거 조문이 인용이 돼 있고 그리고 첫 단어 자체가 애초에 첫 단어들마다 이제 공동소송의 독립 원칙상 이런 식으로 목차 바로 밑에 있는 법원을 구속하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 이런 식으로 첫 단어가 그 교수님들이 찾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미 목차만 봐도 아 얘가 지금 내가 출제한 논점을 다 파악했구나. 그리고 그 논점의 법조문도 법적 근거도 다 어디에 지금 있는지 다 아는구나. 그리고 그 논점 중에서도 키워드가 또 뭔지 다 아는구나. 이게 이미 다 목차만 봐도 이미 그게 된다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그 A제로 아니면 A뿔이겠다. 혹은 변시로 치면은 아 이거는 뭐 60점 내지는 55점이겠다. 이런 예단을 가지고 이 답안지를 보시게 됩니다. 애초에 이 답안지 자체가 아 얘는 뭐 그냥 40점 그러니까 50점 플러스 마이너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답안지랑 아 얘는 고득점자겠다. 라고 생각할 때 나중에 혹시 이 뒤에 있는 답안에 있어서 조금 내가 모르는 게 나와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단을 한번 처음에 주는 게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말이 잠깐 샜는데 이제 빨리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목차를 구성하시고 목차 그 첫 번째 단어 이런 부분에서 선명하게 내가 잘 안다는 그 인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상공송소송의 이제 심판 방법 그 민사소송법 제 66조 그리고 이제 그 수정 논의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설 이런 학설 저런 학설 다 근거와 결론을 될 수가 없는 그 변호 시험의 특성상 그러니까 우선은 통상 공동소송이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 자료 소송 진행 판결들 통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쓰시고 그러니까 학설상으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주장이 되나 그냥 판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다. 그리고 판례는 이런 측면에서 타당하다. 해서 그냥 학설과 판례를 이렇게 짧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바로 이제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 수정 논의 자체가 사실상 거의 이제 판례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크게 논의를 할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원칙적인 답안 작성 방법은 그게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1번 판례, 2번 학설 및 검토, 3번 사안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이제 10점짜리 논점의 기본적인 목차 구성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5점짜리의 목차 구성 방법은 그러니까 바로 사안에 포섭을 하면서 이런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돼 있는 사안인 바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점짜리의 기본적인 구성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니온에 보면 유니온의 지금 효과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저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자백 간주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있지만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이게 자백 간주 효과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백 간주의 효과 이 부분을 쓰실 때도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있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이게 이제 키워드로 처음에 바로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학 답안은 결국에 이론을 쓰고 그걸 사안에 적용하고 이론을 쓰고 사안에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론 부분이 그러니까 학설, 판례, 검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그 이론 부분이 상당히 축약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학점이 배점이 돼 있을지 모르니까 한 줄을 써줄 뿐이지.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전처럼 말씀드린 방법대로면 학설 반줄, 검토 반줄입니다. 결국에 판례와 사안의 포섭 이쪽에다가 뭐 비율을 따지면 4대 4를 거기다 각자 주고 그 다음에 학설에다가는 반줄, 검토에다가는 반줄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변호사 시험 답안지에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내신은 당연히 그 교수님들마다 채점 재량이 있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한테 어떻게 법학 답안을 작성해야겠느냐 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나머지 과목들 자 상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그리고 이제 형법이나 헌법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10점과 5점 논점에 대한 이게 답안 작성 요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형법하고 이제 헌법에 있어서 그 특유의 그 목차 잡는 답안 작성 테크닉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미 다 지금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좀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다른 테크닉이 아닙니다. 시간 관리를 하는 테크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를 잡고 시계를 보셨을 때 남은 시간을 하고 내가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1점당 몇 줄을 내가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분량을 다 맞춰가지고 그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밸런스 그 균형 있게 그 점수를 다 획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1학년 때 모두가 놓쳐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내신이 안 나오는 부분이 그 포인트에 있는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아까 지금 이 영상이 앞에 있던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강약을 모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아까운 마음에 내가 이것도 공부했고 저것도 공부했고 다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쓰다 보면은 중요한 걸 강약 구별 없이 쓰게 되고 너무 막 지지하게 막 나열해 놓다 보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좀 뭔가 당당하지 못하다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 교수님들 20년 동안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래 그 네가 그 아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답안 작성 방법이 행여나 혹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간단하게 써도 될까? 그래도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고 특히 학원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그럴수록 특히나 제가 드린 말씀이 차마 믿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출제하시는 내신 들으시는 그 교수님들한테 우선 여쭤보시고 그분들 취향에 맞춰서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형법과 헌법 그 답안 작성 기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